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전셋값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0주 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간 구간이 있었고 일부 지역은 1년 사이 평균 8에서 12%까지 올랐습니다. 강남 일부 단지는 전세 보증금이 1년 만에 2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값은 주춤하거나 일부 조정되는데 왜 전셋값만 이렇게 치솟는 걸까요? 도대체 이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 시기를 맞춰야 하는 40대 부부.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 올려야 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대출을 더 받아야 하나? 아니면 아이를 전학시켜야 하나? 또 사회초년생 자취생은 월급 320만 원을 받아도 전세대출 한도 때문에 원하는 동네는 꿈도 못 꿉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직장인은 보증금 3억 원짜리 원룸을 보고 이게 진짜 원룸 맞나?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분명 벽 하나, 창문 하나인 공간인데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단서부터 보겠습니다. 공급의 착시입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수도권 입주 물량은 해마다 수만 호씩 공급됩니다. 얼핏 보면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경제학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효 공급입니다. 유효 공급이란 실제 시장에서 당장 거래 가능한 물량을 뜻합니다. 숫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 2026년 수도권 예정 입주 물량이 약 14만 호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이미 분양권 매매로 실거주 예정자가 확정됐거나 장기 보유 목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 일부는 잔금 문제로 입주가 지연됩니다. 실제 전세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집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선택할 집은 적습니다. 마치 대형마트 진열대는 꽉 찼는데 정작 할인 상품은 몇 개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공급 경직성입니다. 공급 경직성이란 수요가 늘어도 공급이 빠르게 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파트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즉, 지금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를 해결하려면 사실 3년 전에 공급 결정을 했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금리의 역설입니다. 보통 금리가 오르면 집값과 전셋값이 내려야 합니다. 대출 부담이 커지니까요. 그런데 전세 시장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엔 기회비용이라는 경제학 개념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한 다른 선택의 가치입니다. 예전엔 집주인이 전세금 5억 원을 받아 은행에 넣으면 연 1%, 많아야 500만 원 정도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월세를 선호했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예금금리가 3에서 4%까지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세금 5억 원이면 연 2천만 원 가까운 수익이 가능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월세 관리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높게 받아 은행에 넣는 게 더 편해집니다. 문제는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생기면 상황이 또 꼬입니다. 집주인들은 앞으로 금리 내려가면 전세 수익 줄어든다는 판단 아래 지금 더 높은 전세금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해 현재 가격을 미리 올리는 현상이죠. 아직 실질 변화는 없는데 기대만으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들이 버티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세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포로 시장입니다. 포로 시장이란 소비자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생각해 보시죠. 아이 학교가 걸려 있습니다. 학군을 바꾸면 적응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8천만 원을 올려도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판교인데 출퇴근 40분 거리에서 살다가 갑자기 실시간 30분 거리로 밀려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 협상력이 공급자에게 쏠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에서도 특정 생활권 주거 수요의 비탄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비탄력성이란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퍼즐이 조금씩 맞춰집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가상의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7억 원입니다. 세입자는 계약을 위해 전세 대출 5억 원을 받습니다. 금리 연 3.8%라고 가정하면 연 이자만 1,900만 원. 월로 나누면 약 158만 원입니다. 자, 이 158만 원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조달 비용이 약 65만 원입니다. 은행도 예금자에게 이자를 줘야 하니까요.
그다음 은행 운영비와 인건비가 약 18만 원입니다. 보증보험료와 리스크 관리 비용이 약 12만 원, 각종 세금과 충당금이 약 10만 원, 은행의 순이익은 약 15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은행이 다 가져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어떨까요? 7억 원 보증금을 받아 연 3% 정기예금에 넣으면 연 2,100만 원, 월 175만 원 수익입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와 금융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실수익 약 14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중개수수료를 2년에 한 번 250만 원 냈다고 치면 월 환산 약 10만 원, 관리 리스크 비용 5만 원. 결국 집주인에게 월 125만 원 안팎이 남습니다. 즉 세입자가 매달 부담하는 실질 비용 158만 원 중 상당 부분은 금융 시스템과 자산 보유 구조를 통해 흘러갑니다. 결국 7억 원짜리 전세를 유지하기 위해 세입자가 감당하는 월간 금융 비용에서 실제 주거 서비스 개선에 쓰이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더 좋은 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베이터가 빨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벽지가 새로 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은 계속 더 나갑니다. 결국 158만 원을 내고 남는 실질 주거가치 상승분은 고작 몇만 원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쯤에서 진짜 범인이 보입니다. 바로 전세라는 한국 특유의 레버리지 구조입니다. 레버리지란 적은 자기 돈으로 큰 자산을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돈을 활용해 투자하는 방식이죠.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국내 가계부채 중 전세대출 관련 규모는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면서 전세값을 떠받칩니다. 집주인은 자기 돈 3억 원으로 10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7억 원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선 전세값이 오를수록 집주인의 투자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걸 경제학에선 자산가격 자기 강화 구조라고 부릅니다. 가격 상승 기대가 다시 가격 상승을 만드는 순환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줄 서니까 더 줄 서는 맛집과 같습니다. 맛 때문인지 줄 때문인지 헷갈리는 상태죠. 여기서 해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독일은 어떨까요? 젊은이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장기 임대에 거주합니다. 임대료 인상률이 지역별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를린 일부 지역은 연간 인상폭이 3에서 5%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즉 집주인이 갑자기 내일부터 1억 올립니다가 어렵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장기 임대 제도가 발달했고 임차인 권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도 흥미롭습니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비중이 약 80%에 달합니다. 국가가 공급 안정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시장 의존도가 높습니다. 시장 권리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더 선명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빌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짜리 차량을 2년 빌린다고 해서 보증금 2천만 원을 맡기진 않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1박 20만 원 객실을 이용한다고 1억 원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죠. 그런데 유독 주거시장만 거액의 선납 구조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시스템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유지될까요? 바로 전환비용 때문입니다. 전환비용이란 다른 선택으로 옮길 때 드는 비용입니다. 이사비 200만 원, 중개수수료 200만 원, 세가전 구매 300만 원, 아이 전학 리스크, 직장 출퇴근 시간 증가, 이런 비용을 합치면 한 번 이사에 최소 1천만 원 가까이 들기도 합니다.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다시 집주인의 협상력을 강화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래 전망을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2에서 3년간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을 말합니다. 서울 핵심지와 학군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외곽 지역은 입주 물량 증가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 정책 변화도 변수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강화, 등록 임대제도 개편, 공공임대 확대 같은 정책이 나오면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 변화도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플랫폼과 AI 가격 분석 시스템이 확산되면 정보 비대칭이 줄어듭니다. 정보 비대칭이란 한쪽만 정보를 더 많이 아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지역 시세를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죠. 이 격차가 줄면 과도한 인상 요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첫째, 장기 계약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4년에서 6년 단위 계약에 세제 혜택을 주면 급격한 인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중형 임대 공급 확대입니다. 토형만으론 부족합니다. 아이 있는 가족이 살 수 있는 84제곱미터형 공급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세 대출 구조의 정교한 조정입니다. 무조건 확대도 급격한 축소도 위험합니다. 지역별 수급 상황에 맞춘 탄력 운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셋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공급 부족일까요? 금융 구조일까요? 아니면 전세제도 자체의 한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분석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월세 시대가 오면 누가 진짜 돈을 벌까라는 주제로 한국 주거 시장의 또 다른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경제 구조를 숫자와 데이터로 쉽게 풀어드리는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